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토연구소의 박종현입니다. 오늘 영상은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고 계시는 5월 ETF 자산배분 전략입니다. 사실 지난 4월 달에도 이 전반적인 자산시장에 약세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도 조금 손실을 본 상황이고요. 5월 달에는 특히나 이 연준의 빅스텝 금리 인상 가능성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현재 상태에서 어떠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면 좋을지 고민이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끝날지 모르고 있고요. 이 가운데 이 중국 경제가 봉쇄로 인해서 상당히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도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의 퇴직연금 어떻게 하면 잘 지키고 관리하고 수익 낼 것인지 오늘 영상에서 제가 고민한 내용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월 자산배분 전략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의 금융시장 흐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4월 달에 자산시장 흐름을 보면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한 거는 이제 약세를 보인 거, 약간 주황색이 강세를 보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4월 달에는 달러 인덱스, 달러화하고 유가만 뭐 4%, 5%대의 강세를 보였을 뿐이고, 나머지 자산군들은 다 엄청난 약세를 보였습니다. 주식이 뭐 특히나 미국에서 나스닥이 지금 월간으로 13% 넘게 하락을 했고요. 뭐 지금 거의 이게 얼마만에 이렇게 많이 빠진 건가? 되게 오랜만에 13% 월간으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장대 음봉이 나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월 후반에 조금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뭐, 최근에 중국의 성장률 자체가 좀 안 좋게 나오고, 지금 상해에 이어서 베이징까지 봉쇄되다 보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뭐 인프라 투자 등등 경기 부양 의지를 내비치면서 지금 지난주에만 살짝 좀 올라오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월간 자체로는 뭐 역시 7% 4%대 상당히 좀 부진했고요. 뭐 국내 시장에 상대적으로 좀 선방했다고 해야 될까요? 코스피가 한 1% 중반 정도밖에 하락 안 했고 코스닥이 한 3% 후반 정도 빠졌는데 다만 이제 차트를 보시면 워낙 올해 초부터 많이 얻어 맞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이미 먼저 매를 맞아서 조금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좀 제한적이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시장이 좋았다고 보긴 어려운 것 같고요.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시장도 지금 약세를 보였는데 이게 지금 뭐 로켓처럼 치솟아 올라가는 게 미국채 2년짜리 월봉입니다. 월봉. 미국채 2년 금리가 지금 2.7까지 상승을 했고요. 최근에 다시 상승하고 있고 10년짜리도 지금 거의 3%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지금 이 자산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그 동의는 결국 연준의 통화 정책 또 그 앞에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물가 상승 이제 이거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긴축이 빨라질 수 있다 이제 이 얘기이고요. 뭐 제가 지금 몇 주째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5월달 금융시장의 환경도 이 연준의 긴축과 또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뭘부터 볼까요? 일단은 긴축의 그 현황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5월 4일날 미국의 5월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어린이날에 맞이하게 될 건데. 뭐 상대적으로 조금 쉬면서 시장을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조금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97%이고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5월이 문제가 아니라 6월 15일 날 있을 FOMC에서는 지금 75bp 빅스텝 인상 가능성이 지금 88%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 이제 7월달 가면 역시 또 거기에서 50bp 인상될 가능성이 또 83%. 그러니까 지금 FF 선물 시장에서는 어떤 그 예상을 하고 있냐면 5월 FOMC에서 50bp 인상하고 6월 FOMC에서 75bp 인상하고 그 다음에 7월 FOMC에서 50bp 인상해가지고
기준금리를 2에서 2.25 정도 수준에 갖다 놓을 거다. 이제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5월, 6월, 7월 3개월 동안 해서 무려 175bp 정도의 금리 인상이 있지 않겠냐라는 예상이 지금 이 FF 선물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는 뭐 예측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의 반응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어차피 이 가격 변수라는 게 상당히 과민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최근에 이 긴축에 대한 그 어떤 우려감들이 이만큼 시장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난주에 미국의 물가 지표가 또 발표가 됐죠. 이 미국의 물가 지표는 크게 CPI라고 하는 소비자 물가와 PCE라고 하는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잠깐 설명하면 CPI는 물가 바스켓이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집세 뭐 30%, 뭐 예를 들면 식료품 뭐 20% 이런 식으로 이제 항목과 비중이 정해져 있다면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 PCE는 항목이 좀 유동적이에요. 실제로 소비자가 지출을 한 부분들만큼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뭐 대체 효과 같은 게 있죠. 예를 들면은 소고기가 비싸가지고 돼지고기를 사 먹었다, 많이 사 먹었다 그러면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의 비중이 이제 향후에 조정이 되는 형태.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지출하는 그 물가를 나타낸다고 한다면 이 PC 물가라고 보면 되겠고, 연준도 그래서 CPI보다는 PC 물가를 주로 타겟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 지난주에 나온 그 PC 물가 3월 물가가 지금 6.6% 계속 상승세를 지금 보여가지고 5월 FOMC에서 지금 50bp 금리 인상은 지금 기정사실로 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난번 CPI도 그렇고 요번 PC도 그렇고 조금 기대감이 있는 게 이 변동성이 큰 뭐 유류라던가 식료품 가격 이제 요런 거를 제외한 이른바 코어 값, 근원 물가 값은 이 코어 PC 물가도 살짝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전달에 비해서. 그래서 지난 3월 달에 CPI가 8.5%로 40년 내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아마도 단기적으로는 이제 고점 부근 아니었겠느냐. 연말까지 놓고 보면은 속도가 매우 완만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좀 뭐 단기적으로 물가의 고점은 본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기대들이 조금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전망 자체가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조금 현실성이 있는 게 뭐 가장 물가의 흐름을 우리가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국제 유가인데, 최근에 유가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조금 유가 상승률이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죠. 유가 차트가 요거죠. 지금 여전히 100불 위에서 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수준에서 더 높아지지만 않는다고 하면 작년 4월 어딨냐, 작년이 요 정도, 작년 4월하고 5월 물가가 대략 한 62불, 63불 정도 됐는데 이게 이제 7월 뭐 한 8월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작년에 물가가 조금 레벨업 되면서 올해 물가 상승률 자체는 조금씩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봤을 때도 지난 3월 달이 물가 상승률로는 가장 이제 높은 수준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게 문제는 떨어진다 하더라도 높은 수준에서 계속 노는 형태이기 때문에 뭐 연준 입장에서는 긴축의 고삐를 전혀 늦출 수는 없는, 지금 5월, 6월, 7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50bp, 75bp, 50bp 이 금리 인상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현실성 높은 시나리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거는, 지난주에 발표된 그 지표 중에 미국 1분기 GDP 발표됐잖아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예상치가 플러스 1.1이었는데 지금 실제치가 마이너스 1.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대비 연율의 성장률 의미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올해 1분기에 성장했던 속도로 앞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 성장하면 미국 경제의 올해 연간 성장률은 마이너스 1.4%에 그칠 것이다 라는 게 지난주에 나온 그 경제지표의 의미이고요. 원래 기본적으로 미국은 4, 4분기가 연말 소비 시즌 때문에 성장률이 좀 높게 나오고 1분기는 전기 대비를 쓰기 때문에 4분기보다는 성장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원래 계절적으로 1분기 성장률이 좀 안 좋은 거는 조금
과거에도 보면은 계속 있었던 현상인데, 어쨌든 마이너스가 나왔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좋은 뉴스는 아니고요. 2분기 가면 다시 반등을 하긴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작년 연간 성장률이 미국이 6%대고 올해도 한 2% 후반, 3% 정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분기부터 지금 마이너스로 시작을 해버리면 2, 3, 4분기가 웬만큼 성장을 높게 하지 않고서는 전반적인 성장률이 좀 높아지기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는 물가 쪽에 이 무게중심이 쏠려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경기 둔화 쪽으로 조금 포커스가 이동할 수 있다.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지난주부터 지금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처럼 1분기 성장률이 전체적으로 좀 부진하게 나온 상태에서 연준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긴축을 한다? 라고 했었을 때 자산시장에는 상당히 좀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즉 경기는 둔화되는데 금리는 높아지는 이른바 어떻게 보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 전망 자체가 상당히 조금 부진해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이제 지난주에 나스닥이 폭락을 한 이유가 뭐 아마존 실적이 거의 7년 만에 1분기에 손실을 좀 기록을 했는데 뭐 기본적으로 이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면서 그동안에 이제 빅테크 업종들 특히나 이 비대면 관련된 그런 업종들의 영업 이익이 빠르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가운데 금리도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성장주, 기술주에 대한 고밸류에이션 부담은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사실은 나스닥이 단기에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5월달 포트를 짤 때 단기 반등을 노린 뭐 이렇게 조금 기술주 한번 담아볼까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이게 5월에 50bp 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6월 75bp, 7월 50bp 역시 계속 이 대규모의 금리 인상이 지금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술주하고 성장주가 어떻게 보면은 가격 저가 메리트를 느끼면서 반등을 시도하는 거는 쉽지는 않겠다. 당분간은 조금은 조심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성장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원래는 5월 달에 빅스텝 금리 인상하면 당분간은 시장이 조금은 이제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좀 반등을 주가가 반등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을 좀 했었는데 지금 5월보다는 오히려 6월 달이 더 이제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5월 달에 바로 최근에 주가가 빠르게 조정을 했으니까 여기서 바로 저가 매수 기회로 들어가자. 요렇게 보는 거는 조금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설령 5월 달에 단기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걸 쫓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좀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단기적으로 좀 이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도 일단은 5월 달에 주식 쪽에 비중 높이는 거는 조금은 기다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장기 채권의 편입 시기들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지금 채권 시장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지금 미국채 2년, 10년이 지난달에만 25bp, 50bp 급등을 했으니까 채권 쪽의 투자 성과도 지금 상당히 부진합니다. 특히나 채권 시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단기적으로 금리가 급등을 하고 있으니까 단기 채권도 그렇고 장기 채권도 그렇고 대부분 엄청난 가격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채권 투자는 만기까지 가정하면 원금과 이자가 확정이 되어 있지만 중간에 내가 채권을 팔게 되면 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 리스크에 노출이 됩니다. 내가 낮은 금리 채권을 샀는데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나는 결국은 기회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내가 샀던 가격보다는 훨씬 낮은 가격에 채권을 팔 수밖에 없어지거든요. 채권 투자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 중에 3%하고 같이 영상을 찍은 게 있거든요. 이제 예전에 이제 팟캐스트 찍을 때여가지고 영상은 없고 이제 보이스만 들어가 있는데 채권 기초 1부, 2부, 3부 있으니까 그거 한번 잘 들어보시면 어느 정도 채권 시장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게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장기 채권 금리가 많이 올라오면서 장기 채권 투자의 성과도 상당히 부진한데 저는 이제 장기 채권을 투자할 수 있는 적기가 5월 한 중순 이후부터이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5월 FOMC까지는 조금 이제 불안감이 있을 수 있는데 왜 5월 중순이라고 얘기하냐면
결국은 이제 미국에서 이 물가 상승률이 조금 진정되는 게 눈에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장기 채권이 강세로 전환하려면 두 가지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물가 상승률이 조금 꺾이는 모습 보여야 되고, 두 번째는 아이러니하게도 연준의 긴축이 강화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거는 채권 시장에 부정적인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지금 빠르고 강하게 인상을 하면 할수록 미래 경기에 대한 부분들은 더 둔화 압력이 커지고, 미래 인플레이션도 하락하는 어떤 압력들이 커지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장기 채권에는 호재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5월 FOMC에서 50bp 금리 인상 현실화되고, 그 다음에 양적 긴축도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6월 달에 뭐 75bp 금리 인상도 꽤 높게 이제 부각이 되면, 단기적으로는 채권 시장이 연준이 긴축을 세게 하네 이러면서 금리가 조금 불안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단기 쪽 금리는 뭐 계속해서 금리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장기 쪽 금리는 그로 인한 향후 미래 경제에 대한 전망,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 자체가 낮아질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장기 채권에는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를 이렇게 구분해서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미국채 2년과 미국채 10년짜리가 한때 역전됐다가 지금 다시 스프레드가 좀 벌어져 있어요. 근데 5월 넘어가면서부터는 다시 장단기 금리 차가 좀 좁혀지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5월 50bp 인상되면 미국채 2년짜리는 거의 이제 3% 육박을 할 것 같고, 미국채 10년짜리는 지난번에도 3%가 조금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에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저가 매수에 나서 볼 만한 영역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내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국고채 3년짜리 금리가 3% 살짝 넘어갔다 다시 조금, 역시 3%에서는 뭔가 좀 막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왜냐면 우리 기준금리가 지금 1.5%인데 1.5라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설령 기준금리를 뭐 2번, 3번 올려서 2%를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3년짜리가 이게 3% 이상이면 충분히 저는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최근에 금리 상세가 조금 국내에서도 제한적이고요. 국고채 10년 같은 경우도 3.3% 넘어갔다가는 조금 막히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10년 이상의 장기 채권에 대해서는 오히려 최근에 금리가 급등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좀 작용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실질적으로 포트 관련해서 제가 뒤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환율 같은 경우 드디어 달러 인덱스가 뭐 100을 뚫고 시원하게 지금 103까지 올라왔고, 최근에 위안화도 그동안 내내 강하다가 특히 4월 달에 위안화 환율이 7.3에서 7.6까지 훅 튀어 올랐고요. 지금 지난주에 그 두물머리의 빈센트 그 김도원 연구원 저희 인포맥스 나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위안화 환율을 단기적으로 7까지 보더라고요. 근데 뭐 충분히 그 가능한 얘기죠. 불과 2년 전에 2020년 6월에 달러 위안 환율이 7.11이었으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의 경제 펀더멘탈의 차이 부분, 그 다음에 최근에 또 특히나 중국이 이 베이징 봉쇄로 인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거 감안해 보면 위안 환율 7위안 간다고 해서 전혀 이상스럽지 않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원달러 환율 뭐 1,300원대도 충분히 뭐 위쪽은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지금 오늘 발표된 것 같은데 4월 달에 우리 수출이 역시 또 수입보다 적어가지고 무역 수지가 적자를 좀 기록을 했는데,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빠져나가고 순수출 마이너스여서 달러 유입이 제한적이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뭐 환율의 방향성은 이제 위쪽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좀 개입이 좀 세게 나오면서 환율이 좀 12원 정도 하락을 했는데, 뭐 속도 조절은 있겠지만 아직은 방향성은 좀 위쪽에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상태에서는 뭐 이 최근에는 미국 주식이 훨씬 크게 조정을 받았지만 미국 시장보다 한국 시장이 더 좋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뭐 여전히 국내 그 주식보다는 해외 주식을 조금 더 선호하는 상황이고요.
미국 주가는 지난달에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얘는 또 반등할 때도 금방 올라오더라고요. 좀 얄밉게. 그래서 여전히 달러화 강세 시기가 이어질 것 같고 이 시기에는 국내 자산보다는 해외 자산이 낫다. 여전히 지금 원자재 시장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원유도 100불 예로 떨어졌다가 지금 반등을 했고요. 다만 이제 구리는 이제 중국 쪽에 봉쇄 우려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간 비철금속 가격 위주로는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수준, 어떻게 보면 중국이 지금 상태에서는 경기가 좀 둔화되는 게 글로벌 인플레를 낮추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이 계속 안 좋으면 우리도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각각 분해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중국 경제의 둔화는 전체로 합산해보면, 국내 경제에 이렇게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네요. 가상화폐 가격도 지난주에 꽤 많이 하락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시장 전망은 4월달은 어떻게 보면은 5월달 연준의 긴축에 대한 선반영 성격이 컸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 금리 상승에 민감한 나스닥이나 코스닥 같은 성장주와 그 고밸류 기술주의 조정이 크게 나타났다는 것은 이 5월달 금리 인상에 대한 선반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5월달에 이제 50bp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반등 시도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6월달, 7월달도 높은 금리 인상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세게 저가 매수에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주식시장은 당분간은 계속해서 조금 5월, 6월, 7월 적어도 6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윤곽이 잡히기 전까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채권 시장이 경기 쪽이 둔화되는 가운데 금리 인상이 강화되면 역설적으로 장기 채권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 특히나 이제 3월 물가가 단기 고점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4월 물가가 발표되는 게 5월 한 중순 넘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께 아마도 4월 소비자 물가가 3월보다 조금 낮게 나온다고 한다면 이거는 채권 쪽에는 조금 호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포트에도 좀 그 부분들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포트는 뒤에 다시 한 말씀 드리겠고요. 자, 이어서 이 지난달에 성과가 좋았던 베스트 ETF와 월스트 ETF를 살펴보면, 일단은 앞서도 쭉 얘기했던 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3월 달에는 농산물, 원유 선물, 탄소 배출권, 미국 달러, 철강, 소재, 요런 ETF 종목들이 그래도 6%, 7%, 8% 정도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안 좋았던 종목들은 그 KRX 인터넷 뉴딜, 메타버스, 미국 팡플러스, 차이나 전기차도 16%나 빠졌네요. 게임 산업 15%, 미디어 컨텐츠, 요런 조금 고밸류 부담이 높은 국내에서도 요런 그 PER 높은 그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좀 크게 조정받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자, 이로 인한 이제 제 포트 성과도 보여드릴 건데, 저도 좀 보여드리기가 민망할 정도로, 제가 가지고 있는 전체의 종목들의 평균 수익률이 2.8, 그 다음에 그 비중까지 합치면 5.3 마이너스인데, 근데 이거는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게, 요 계산의 기준은 뭐냐면, 3월 말 종가와 4월 말 종가로 단순 계산한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4월달 중간에 이렇게 재투자를 하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실제 포트 성과는 이보다는 조금은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저도 4월달에 손실을 많이 봤고, 제가 코스피가 지난달에 마이너스 1.6, 코스닥이 3.8인데 포트 성과는 그보다 훨씬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금 미국 그 ETF들을 조금 많이 편입을 했어요. 타이거 글로벌 클라우딩, 미국 테크 탑10, 릭소 글로벌, 등등. 최근에 미국 쪽 그 비중을 좀 늘렸는데, 지난달에 나스닥이 13% 폭락을 했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국내 코스피 상승률, 하락률보다도 제 포트 성과는 좀 더 안 좋았고요. 그리고 제 포트 중에 채권 쪽, 장기물이 좀 이미 들어가 있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또 지난달에도 손실을 크게 보면서 그래서 성과가 안 좋았습니다. 다만 이제 좀 좋았던 거는 원자재에서 원유 선물, 농산물, 탄소 배출권 요거는 괜찮았고, 그 다음에 리츠가 상당히
어느 정도 좀 선방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익률로 보면 뭐 얘보다는 조금은 괜찮습니다. 저널의 리밸런싱 한 내용의 성과를 보여주면, 제가 지난달에 타이거 원유 선물 좀 줄이면서 그 미국채 장기 쪽 선물로 갈아탄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뭐 완전히 실패했네요. 원유 선물을 비중을 줄이질 말았어야 되는데 이 원유 선물 계속 강세였고, 반면에 미국 장기 울트라 30년 선물 좀 부진했습니다. 뭐 그거 말고는 대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액티브 요건 좀 제외하고 탄소 배출권 선물 비중 확대했던 것 좀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그 해외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요거 비중 늘린 거는 요것도 별로.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타이거 화장품, 그 다음에 2차전지 테마, 요런 것들이 그래도 비중 확대했던 것 중에서 조금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달에 제가 이 신한알파 리츠 6R이라고 그 신주인 수권 유상증자 전 들어갈 거라고 했잖아요. 요게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신한알파 리츠가 유상증자 하기 전까지 주가가 신나게 떨어지다가 그 뒤에 주가가 급격하게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유상증자 받아가지고 갑자기 누적 수익률이 56%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비중도 3% 중반이니까 그렇게 낮은 비중은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 리츠 성과가 상당히 좋았는데 신한알파 리츠에서 지난달엔 조금 재미 좀 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5월 달에 이제 우리 자산 배분은 어떻게 가져갈지, 일단 큰 방향성을 보면 지금 그 4월 현재까지 저의 그 자산 배분의 비중을 보면 주식형이 40%, 채권형이 22%, 리츠가 좀 많이 늘었네요. 14.7%, TDF 11%, 원자재 7.4%, 현금 3.3%가 지금 4월 말 기준으로 제가 들고 있는 자산 배분의 비중이고요. 지금 5월 달의 방향성은 계속 주식 비중, 현금 비중 줄이고 리츠와 채권 비중 늘리는 거는 지난달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큰 방향성은 추가적으로 제 퇴직연금으로 유입되는 매월 저는 그 퇴직연금 DC형이 매월 들어오거든요. 이게 사업장마다 어느 회사는 연에 한 번, 1년에 한 번 퇴직연금을 주시는 회사가 있고, 저희 회사는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와요. 한 15일 정도 오면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대부분 포트를 리밸런싱하고 신규로 투자하는 거는 중순 이후에요. 근데 이제 성과는 계산하기 편하게 그 전에 월말과 월말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뭐 조금 안 좋게 나오긴 하는데 실제 제 포트의 변화는 대부분 월 중반 이후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실제로 포트 성과는 뭐 여기서 지금 보여드렸던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5.3보다는 좋습니다. 요거는 그냥 월간 계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로 리츠와 채권형 ETF를 살 거냐? 일단은 이번 달은 비중 축소나 제외하는 건 없어요. 다 빠져있기 때문에 여기서 뭘 팔 건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3개 종목을 추가 좀 비중을 더 늘릴 건데, 일단은 이제 채권 쪽에서는 키스 국고채 30년 하고 미국채 울트라 30년 선물, 그러니까 미국이나 우리나라 둘 다 30년짜리 장기 채권을 계속 비중을 늘리겠습니다. 지금 전월 달에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요거는 월간의 상승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제 누적 수익률도 별로 안 좋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물타기 하는 차원에서 조금 일찍 들어갔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폭이 큰데 물타기 하면서 투자 비중을 늘릴 거고요. 제가 요거 유튜브 찍기 바로 직전에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저희 구독자께서 이제 TLT 지금 들어가는 때가 되지 않았냐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거 관련해서 제가 좀 코멘트 드릴게요. 지금 TLT가 뭐냐면 사실은 우리 퇴직연금 ETF에서는 해외 상장된 해외 ETF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국내 상장된 ETF만 소개해드리는데, TLT ETF는 미국에 상장된 iShares 20년 이상의 장기 채권 그 ETF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부분 듀레이션이 긴 장기 채권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얘도 성과가 그동안 별로 안 좋았죠. 지금 5년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쑥
떨어지고 있죠. 지금 119.45불까지 지금 하락을 했고, 이게 한때 150불이었으니까 얘도 뭐 거의 지금 한 4, 5개월 만에 마이너스 한 3, 40% 정도 손실이 난 건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히려 연준이 긴축 강화하고 인플레이션이 단기 고점이었다는 생각이 들면 장기 채권은 좀 지금이 바닥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TLT 매수 시점 온 거 아니냐? 뭐 저도 그 얘기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뭐 연금 계좌로는 못 사지만 개인적으로 그냥 일반 주식 계좌에서 ETF를 투자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TLT ETF도 저는 추천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퇴직연금을 사고 싶다고 한다면 국내에 상장된 코덱스 미국채 울트라 30년 선물을 사시면 됩니다. 얘가 TLT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말씀까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번에 그 ETF, 리츠를 추가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리츠는 계속 좋게 보긴 했는데, 생각보다 비중을 많이 높이지를 못했어요. 지금 제가 리츠를 총 4종목을 들고 있는데, JR 글로벌 리츠, 신한알파, 이리치 코크랩, ESR 캔달스퀘어 리츠인데, 요번에 리츠를 추가 하나 하면서 신한서부 TND 리츠라는 거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 신한서부 TND 리츠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참고로 국내 최초로 호텔이 편입된 복합 리츠이고요. 요거에 대한 내용을 궁금해 하실까봐 제가 이 신한서부 TND 리츠의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면 요 리츠는 운용사는 신한리츠 운용이고요. 투자 대상은 두 개예요. 부동산은 인천 스퀘어원 복합 쇼핑몰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용산 그랜드 머큐어라는 호텔, 요거를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츠 여러분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이제 리츠 같은 경우는 뭐 그 업종이 뭐 오피스, 그 다음에 뭐 리테일, 그 다음에 물류, 뭐 이런 식으로 단일 업종에만 투자하는 것도 있고, 복합 리츠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쇼핑몰, 그 다음에 호텔, 이런 식으로 그 리츠에서 다양한 섹터에 투자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서부 TND 리츠를 요번에 새롭게 투자하기로 했냐면, 이 리츠가 지금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호텔을 기초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리츠예요. 다른 건 호텔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 그 코로나 위기 때문에 비대면이다 보니까 이제 물류 리츠, 특히 ESR 캔달스퀘어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몇 안 되는 유일한 리츠, 물류 리츠 중에 하나인데, 되게 성과가 좋았다가 지금 미국도 아마존 주가가 빠지는 거 보세요. 이제 그 전자상거래가 조금 줄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오프라인 활동이 좀 늘어나니까. 그래서 물류리츠 너무 좀 이제 약간 모멘텀이 이제 그동안 너무 셌던 것 같고, 반면에 이제 대면화 된다고 한다면 이제 여행 관련된 거, 뭐 호텔, 뭐 레저 이런 거.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호텔을 보유하고 있는 요 신한서부 TND 리츠 하나 정도는 좀 가져가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요번에 편입을 할 겁니다. 아직 안 샀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돈이 들어와야 삽니다. 저도. 근데 5월달은 연간 700만원까지 연금저축펀드하고 IRP 계좌 넣을 수 있잖아요. 이제 연금저축펀드 먼저 400만원 넣고 나머지 300만원 IRP 넣는데, 두 가지 한꺼번에 넣으셔도 되고, 연금저축으로만 투자할 수 있는 게 있고 IRP로만 투자할 수 있는 거 있기 때문에 둘 다 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연금저축펀드에서 투자할 수 있는 거는, 뒤에 선물 들어가 있는 거는 연금저축펀드에서만 투자가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영상을 오랫동안 안 보시고 뭐 최근에 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저는 제 연금 포트폴리오가 3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연금저축펀드, DC형, IRP형 이렇게 3개의 계좌를 같이 쓰고, 요거를 합산해서 연금 포트폴리오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연금저축펀드에서는 주로 뭐 원자재 선물, 뭐 미국채 선물, 달러 선물 뭐 이런 거를 투자를 하고요. DC나 IRP에서는 기타 ETF랑 리츠를 투자합니다. 참고로 리츠는 연금저축펀드에서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DC형하고 IRP에서만 리츠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이 계좌를 같이 쓰셔야 돼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 신한서부 TNT 리츠는 이제 DC나 IRP형에서 투자를 할 거고, 미국채 울트라 30년 선물은 뒤에 선물이 붙었기 때문에 연금저축펀드에서 밖에 투자를 할 수 없어서 이거는 연금저축펀드에서 투자를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4월 달은 저도 뭐 상당히 성과가 부진해서 조금 우울하긴 한데, 제가 늘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연금 투자는 여러분 절대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성과가 안 좋다 하더라도 장기 적립식 분할 투자를 하기 때문에 매달 꾸준히 성과가 안 좋았던 것들을 오히려 물타기 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금 요거 받는 거는 55세 이후입니다. 저도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 성과가 안 좋은 거 저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 투자는 연금 계좌로 투자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5월달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4월처럼 이렇게 단기간에 급락을 하면 연금저축펀드하고 IRP 연간 7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으니까 요럴 때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5월달에 연금저축이랑 뭐 IRP를 한 100만원씩 더 투자금 넣어가지고 그 돈으로 요런 종목들을 사면서 이제 물타기를 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시황은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5월 50bp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6월, 7월에도 금리 인상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 비중, 특히 성장주, 기술주에 대한 비중을 바로 확대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다. 일단 5월까지는 좀 지켜보겠다.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는 전체 자산 배분상에서는 채권과 리츠의 비중을 확대하는 게 조금 나을 것 같다. 이런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5월, 6월 정도 해서 단기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좀 반영이 되면 단기적으로는 좀 주식에 반등이 있을 것 같아서 저도 6월이나 7월 뭐 한 2분기 후반부터 3분기까지는 주식 비중 단기적으로 좀 높이긴 할 것 같아요. 지금 계획은. 그렇다가 이제 연말 가서 다시 조금 주식 비중을 낮추고 안전자산 비중을 좀 높이는 거는 이제 하반기부터 다시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5월 달은 리츠와 채권 쪽의 비중을 조금은 더 높이면서 전체적으로는 포트폴리오를 약간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 쪽으로 가져가는 흐름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정도로 해서 오늘 이 자산 배분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또 구독자께서 제가 자꾸 까먹네요. 그 TLT 매수 시점 온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양적 긴축이 진행되면은 금리가 어떤 영향을 받을 거냐라고 말씀을 여쭤보셨는데, 그 제가 과거에 그냥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는 차트가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거의 한 1년 반 동안 양적 긴축이 진행됐었을 때 미국채 금리와 한국채 금리의 흐름인데, 보시면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금리가 올라요. 그랬다가 몇 개월 지나서는 국내 금리가 빠르게 빠지고 미국 금리는 조금 더 오르다가 뒤에는 상당히 빠르게 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중요하냐면 이 수급적인 변수보다는 경기에 대한 흐름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양적 긴축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기가 좋다는 방증이거든요. 그래서 통화 긴축을 하기 직전에는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조금 조정받지만 막상 긴축을 시작하면 주가가 다시 올라갑니다. 왜냐면 경기는 그만큼 좋고 아직은 유동성이 충분히 풍부한 상태니까. 근데 이게 이제 누적이 되면 어느 순간부터 경기가 충격을 받으면서 이제 오히려 금리가 쭉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게 이제 몇 개월 정도 걸렸는데, 요번 사이클에서는 과거보다는 조금 빠르지 않겠냐. 지금 거의 통화 긴축의 속도가 2배에서 3배 정도 빠르기 때문에 예전에 미국 금리 인상하고 뭐 그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고 18개월 뒤에 경기 침체가 왔다. 평균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지금은 거의 3배속 빠를 것 같거든요. 그럼 한 6개월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올해 하반기에 찐 조정이 올 수 있다. 지금은 그냥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가운데 단기 가격 조정이고 재차 반등을 시도할 것 같은데, 정말로 이 추세적으로 한번 시장이 크게 얻어맞는 거는 올해 하반기 이후에 조정이 크게 올 수도 있겠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이 통화긴축에 대한 누적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시차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사이클에서는 한 6개월에서 한 뭐 1년 이내 이 정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올해 연말 내년도 상반기를 조금은 걱정스럽게 보죠. 길게 보면. 그 전까지는 변동성 구간으로 좀 보고 있고요. 자, 지금까지 5월 ETF 자산 배분 전략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뭐 4월 달에 성과가 안 좋아가지고 뭐 조금 시장 분위기도 좀 안 좋긴 한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 연금 투자는
길게 보는 거니까 우려하지 마시고 오히려 안 좋았던 종목들을 나중에 싼 가격에 다시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날씨가 진짜 참 좋은 것 같아요. 또 5월달은 가정의 날이고 또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로 이어지는 첫 주이기 때문에 뭐 이럴 때일수록 너무 금융시장의 가격 변수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가족분들과 아주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